세상에서 가장 쉬운 반도체와 인공지능 들여다보기. 이제부터 마지막 강의인 6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CES 참관기를 많이 말씀드렸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조금 시선을 옮겨서 HBM, CXL, PIM, 이런 차세대 기술의 효용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번에 SK하이닉스가 CES 현장에서 이례적으로 미디어 행사를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기자분들하고 애널리스트 분들이 요 행사에 참석을 했고요. 보도된 내용을 참고를 하면은 SK하이닉스가 2012년 하반기에 SK그룹에 편입된 이후 이런 CES에서 하는 첫 번째 미디어 대상 행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하시는 임원분이 2번이나 이런 행사 처음 합니다라고 얘기하셔서 많이 좀 긴장하셨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고, 저도 이제 참관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이런 행사에 참석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영광이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행사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좀 진행이 됐고 또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가장 주목받았던 제품은 역시 HBM이라는 제품이었고, 또 시가총액 목표도 좀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시가총액 200조 원 달성,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네, 실제 간단한 소개가 있은 다음에는 Q&A가 한 20분 이상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에 참석하신 임원분들이 이렇게 패널 토론회처럼 의자에 앉아서 기자분들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제품, 신기술 관련된 뿐만이 아니라 실적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언제 다시 가동률이 올라가는지 그런 시기적인 부분들, 그리고 해외 투자에 대해서도 해외 설비 투자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 HBM은 과연 어떤 제품인가요? 이제 HBM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의 약자로 요 앞에 하이 밴드위스는 고대역 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실 HBM도 D램의 일종이에요. 다만 기존의 D램과는 달리 HBM에서는 D램 중에 그래픽 D램을 수직으로 위쪽으로 8개 이상 적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층하면서 고대역 폭을 실현하는 그런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사실 어떤 메모리 칩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데이터 전송 속도가 느려지는데, 고대역 폭을 구현함으로써 데이터의 전송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HBM도 10년 전에는 HBM1, 그리고 그 이후에는 HBM2, HBM3 이런 식으로 점점 숫자가 올라가면서 이제 진화하고 있습니다. HBM은 인공지능 또는 그래픽 처리 장치, 데이터 센터 이런 쪽에서 고대역폭을 필요로 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HBM이 등장한 건 10년 전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주니어 애널리스트였는데요. HBM에 대해서 기술 세미나에 참석한 게 2013년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모 대학교 교수님 특강에 참석해서 HBM하고 TSV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2013년에 등장했지만 그 당시에는 10년 전에는 크게 관심을 끌지 못했어요. 일단 제품이 너무 비싸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조 공정이 매우 복잡한데, 특히 이제 수직으로 적층하고 나면 수율이 매우 떨어지는데 과연 그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런 부분들이 뭔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런 부분들도 그 특강에서 얘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그때 적어놨던 노트를 지금도 갖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에버노트라는 앱에 그 내용을 정리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 교수님과의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은 HBM이라는 게 좋은 기술이긴 하지만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협력사들의 밸류체인, 즉 특허라던가 아니면은 EDA 툴 또는 DSP,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이런 기업들도 HBM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밸류체인들이 지금 형성이 안 돼 있다, 성숙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D램 회사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10년 전에 그 당시에는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고요. 네, 그 당시에는 사실 수요가 많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저도 HBM이 D램 중에 그래픽 D램을 적층한 거다라는 거 알고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 실제로 SK하이닉스를 몇 년 동안 커버하면서 탐방을 가거나 컨콜을 할 때에도 전사 매출, 전사 D램 매출 중에 HBM 매출이 몇 %인가요? 이거를 거의 안 물어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 한두 번 기업 측에 여쭤봤을 때 아이고 김경민 애널리스트님 요거 매출 비중 1%, 2%밖에 안 되니까요 라고 얘기를 한번 듣고 나서는 아 당분간 체크를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HBM이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크게 이슈가 된 거는 2023년도 2분기부터 크게 주목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HBM도 D램을 수직으로 적층한 그런 형태인데 기존 D램 대비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역폭이 점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대역폭도 버전별로 점점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이제 시간당 기가바이트로 표시를 할 수 있는데 HBM 초기 제품 같은 경우는 128 정도였고요. HBM3이 지금 819예요. 그러니까 HBM3 다음 버전 이제 저희가 3E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819가 아니라 거의 1000에 가깝거나 1000을 상회할 수 있겠구나라고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HBM은 기존 제품 대비 집적도가 높다. 네, 그리고 전력 소모가 적다. 면적을 덜 차지한다. 왜냐하면 수직으로 쌓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장점에 해당되는 그림들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6강에서는 그림을 많이 표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HBM을 물론 그림을 보고 이해하시기도 쉽지만 뭔가 좀 저도 자연어로 풀어내면서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6강에서는 HBM이나 그 밖에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 주로 말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작년 2분기부터 HBM 수혜주들이 주식시장에서 각광을 받았는데 대부분 D램을 공급하는 그 공급사 자체 또는 반도체 장비사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쪽엔 수혜주가 없을까요? 일단 D램 공급사가 수혜주인 이유는 HBM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D램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HBM 수요가 증가하면 D램 공급사의 매출과 수익이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램 업황이 안 좋을 때 적자를 보았다가 그 적자가 빠르게 축소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적자가 빠르게 축소될 때는 D램 가격이 회복하면서 그 적자가 축소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D램 가격의 회복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지만 HBM의 매출 비중이 올라간 것이 실적의 빠른 턴어라운드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그렇게 지금 시장에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수혜주들은 장비사죠. 기존의 D램과 달리 수직으로 적층하다 보니까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세정도 있고 검사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장비사들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보통 D램에 신기술이 도입된다 그러면은 그 D램 자체를 공급하는 D램 공급사만이 수혜다라는 좀 그런 이제 인식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후공정에서 기술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제조 공정이 많이 좀 추가되기 때문에 장비사에서 수혜주가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HBM은 전공정단에서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줄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후공정 기술인 것이죠. 네, 과거에는 왜 후공정 기술이 주목받지 못했을까요? 사실 후공정이라는 건 조금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도시락 싸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도시락 싸는 후공정 기술은 전공정에 비해서는 기술 난도가 낮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단한 반도체 회사다, 기술력이 뛰어난 반도체 회사다 그러면은 대부분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엄청나게 줄이고 고성능을 구현하고 이런 것들이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후공정 기술은 전공정보다는 기술적인 난도가 좀 더 어렵지 않다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공정 기술이 한계에 도달하다 보니까 지금은 후공정 쪽에도 굉장히 많은 힘이 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방 산업 수요 중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PC 수요, 커머더티 서버 수요, 모바일 폰 수요 이런 쪽만이 관심을 끌었는데 이제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면서 HBM이 크게 주목을 받게 됐고, 네, 같이 이런 상황에서 후공정 기술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후공정을 보여주는 멋진 그림을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왼쪽은 그 후공정, 반도체 후공정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여기 보시면 요 4개의 그림 중에 제일 위에 이제 트랜지스터가 패키징된 그림을 볼 수가 있고, 사실 이제 후공정을 하고 나면 반도체가 실제 동작할 때 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4개의 그림 중에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쿨링 시스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패키징 과정에서 이런 쿨링 쪽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런 그림을 검색하다 보니까 최신 첨단 패키징 또는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반도체의 후공정, 이런 거를 딱 나타내는 그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챗 GPT-4에 부탁을 했습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징과 관련된 반도체 그림을 그려줘라고 했더니 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을 그려줬어요. 근데 이런 그림을 한 번에 제가 프롬프트 명령어를 한 번만 내려서 이 그림을 그려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실제 나중에 챗 GPT-4로 그림을 그려보시면 그림은 멋있게 그려주거든요. 근데 그림 안에 글자들이 들어가는데 이 글자에 오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 그림 안에 어드밴스드 AI 패키징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 마지막 단어인 패키징의 끝이 GING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GING 다음에 G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명백하게 오타다라고 느낄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제가 엄청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챗 GPT에, 그러니까 4에 계속 부탁을 했죠. 이 그림에 오타가 있어. 패키징 마지막에 G가 하나만 있어야 되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이게 안 고쳐주고 똑같은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지쳤는데 다시 한번 좀 제 의견을 좀 개진해봤습니다. 지금 이거 발표 자료에서 쓸 우리 투자자분들 위해서 너무 중요한 자료인데 오타가 나니까 좀 답답하다. 왜 이런 오타가 나오니? 라고 슬쩍 물어봤어요. 친구한테 물어보듯이. 그랬더니 그때 나온 답변이 뭐였냐면은 평상시에 제가 글자를 입력하면 그 글자를 말 그대로 글자로 인식을 하는데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는 글자로 실제로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안에 패키징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끝에 ing로 끝나는 게 아니라 ing로 끝났을 때 그거를 오타라고 인식을 못하고 이걸 일종의 어떤 그림의 패턴으로 인식을 한다, 이런 답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하, 그래서 너가 오타를 계속 못 잡았구나라고 하면서 그래도 미안하지만 꼭 이거를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네, 결론적으로 그렇게 제가 프롬프트에서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나서 제가 원하는 오타가 수정된 요 그림이 나왔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요거 그림, 이 실제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려질 때까지 10분 이상 걸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 요 패키징이란 단어의 제일 마지막에 G가 2개가 붙어 있었는데 마침내 그 G 2개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딱 하나만 남아있는 그런 오타 없는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 패권 다툼이 원래는 선단 공정이었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ASML에서 EUV 장비를 얼마나 빨리 많이 사오느냐, 이런 것들이 관심이었는데 지금은 후공정 패키징 위주로 뭔가 반도체 기술의 어떤 경쟁 양상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2013년에 데뷔하는 자료를 쓸 때 후공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요. 제가 데뷔하고 나서 반도체 애널리스트 선배가 된 다음에 후배님들이 저한테 어떤 거 공부하면 되나요? 저는 반도체 전공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전 항상 전공정부터 공부하세요. 8대 공정 앞부분부터 공부하세요. 노광 공정부터 공부하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은 혹시 반도체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패키징부터 공부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사실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이런 일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인공지능 수요의 도래와 함께 HBM 같은 기술이 각광을 받으면서 지금 반도체 업계 전반적으로 패키징 쪽으로 관심이 쏠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패키징에 대해서 저희만 관심을 갖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TSMC, 인텔, 애플, 퀄컴 등 파운드리 기업이나 팹리스 기업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후공정도 나름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전공정 기술에 비해서 기술 난도가 나름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또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들 기업들도 패키징 기술 확보, 특히 특허 확보라던가 아니면은 신기술에 대해서 이 기술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고요. 아마 TSMC, 인텔, 애플, 퀄컴 중에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대외적으로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는 TSMC랑 인텔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패키징에 지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특히 D램에서는 HBM이 관심을 이제 받고 있는데요. HBM이 2013년도에 이제 한국 시장에 소개가 된 이후에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이제 10년 만에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갑자기 또 새로운 개념들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 검색해 보시면 메모리 반도체 수혜주 중에 CXL 수혜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왜 갑자기 CXL이 주목을 받는 것일까요? HBM하고 CXL은 뭔가 고성능 메모리 기술이지만 역할하고 특징이 다릅니다. 그래서 HBM을 적용을 하면은 대역폭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CXL은 당장 뭔가 하드웨어적으로 확 바뀐다기보다는 이 메모리와 비메모리 칩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XL도 사실은 아직 상용화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갑작스럽게 주목받는 이유는 HBM하고 똑같은 이유 때문에 주목을 받는다. 즉 인공지능 발전 때문에 갑자기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되니까 기존의 비메모리들이 메모리 자원을 공유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CXL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CXL도 발전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HBM이 1부터 시작해서 2, 3, 그 다음에 3, 2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요. CXL도 이게 이제 1.1, 2.0, 3.0이 있고요. 지금 이제 1.1에서 2.0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도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개의 비메모리 칩들이 메모리 자원을 공유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증권사나 아니면 저희 독립리서치센터, 이런 한국 IR 협의회 기업 리서치센터처럼 애널리스트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이제 요 여러 명의 애널리스트를 비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칩, 뭐 CPU나 GPU 이렇게 상상을 해주시고, 여러 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여러 명의 아래 이 후배님들을 동시에 공유해서 다양하게 이제 서로 협업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XL 2.0은 여러 개의 비메모리 반도체들이 여러 개의 메모리 칩을 공유한다 이런 개념으로 마치 여러 명의 RA가 원래는 이제 여러 명의 애널리스트가 한 명의 RA하고만 일하거나 아니면은 2명의 애널리스트가 한 명의 RA하고 일하거나 또는 어떨 때는 RA가 없기도 한데 여러 명의 애널리스트가 여러 명의 RA랑 협업해서 동시에 일할 수 있구나 이렇게 공유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바로 CXL 2.0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XL 이전에도 원래 메모리랑 비메모리랑 서로 나몰라라 하진 않았죠. 서로 뭔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다만 이제 기존의 그런 연결 방식으로 이해됐던 것들, 어떤 데이터 경로로 이해됐던 것들이 뭐 메모리 버스라던가 PCI 스몰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이런 방식들이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능이라던가 확장성 측면에서 좀 더 다양한 가능성을 태핑하기 위해서 지금 CXL이라는 기술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CXL이 도입되면 HBM이 사라지나요? 또는 하드웨어적으로 큰 변화를 유발할까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HBM하고 CXL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요. HBM은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그래픽 D램 칩을 하드웨어적으로 수직으로 연결해서 대역폭을 높이는 거고, 반면에 CXL은 인터페이스 기술이기 때문에 CXL이 지금 당장 도입된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구조가 크게 바뀔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뭔가 설계가 변경될 것이다. 그리고 CXL을 지원하는 CXL 전용 메모리가 필요할 것이다.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비메모리 칩 중에서도 특히 이제 서버용 CPU나 이런 것들 중에서도 CXL 요 기술을 지원하는 칩들이 당연히 개발이 돼야 되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인텔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 CXL은 아직 많이 도입이 안 됐으니까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차세대 신기술 중에 현재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HBM인 것이죠. 네, 맞습니다. 다만 차세대 기술 중에 CXL이나 아니면 PIM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좀 생각해 볼게요. 메모리 반도체 지금 인터페이스로 CXL이 아직 양산에 도입된 것도 아닌데 이 상황에서 또 다른 기술인 PIM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도대체 PIM은 왜 갑자기 등장을 한 것일까요? 네, PIM도 역시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연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관심을 받을까요? 역시 또 이제 인공지능의 발전 때문이고요. 다만 CXL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인터페이스다 말씀드렸고 CXL이 도입된다고 해서 하드웨어적으로 크게 바뀔지는 아직은 모르겠다. 다만 이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제품들은 개발이 돼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PIM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메모리를 강화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PIM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인 메모리 컴퓨팅이라는 거는 메모리 자체에 그 비메모리 역할인 연산 기능을 추가하는 거고요. 인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 안이 아니라 리얼 메모리 컴퓨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메모리 근처에 연산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차세대 메모리 기술의 도입 순서는 지금 현재 양산에 적용되고 있는 HBM, 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로서는 CXL, 그리고 그 다음에는 PIM,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전망하시면 향후에 수혜주들을 계속 살펴보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HBM, CXL, PIM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은 HBM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중장기적으로는 CXL이나 PIM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비메모리 쪽에도 최신 기술이 있을까요? 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바드하고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요 인공지능용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NPU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강에서 CPU, GPU, NPU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NPU도 CPU나 GPU의 어떤 보완제로서 인공지능 연산을 위한 전용 프로세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밖에 뭔가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비메모리 반도체로 ASIC이라던가 아니면 FPGA라는 또 그런 반도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ASIC이나 FPGA는 조금 더 특정 응용 분야에 특화된 반도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또 NPU라는 게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NPU라는 프로세서가 인공지능 구현에 많이 쓰인다면 CPU랑 GPU는 필요가 없어지나요? 물어볼 수 있겠죠. 네, 그러나 NPU가 많이 쓰이더라도 CPU나 GPU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NPU는 핵심 연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모든 연산을 NPU에서 수행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학습 단계에서 CPU, GPU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 저도 그 학교 과제물 하다 보면은 추가적인 비용을 내기 싫어서 CPU로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 NPU가 또 잘 돌아가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된 연산 중에 CNN이라고 알려진 합성곱 연산, 이게 CNN인 이유가 Convolutional Neural Network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 관련된 전공을 해보시면 CNN 합성곱 연산을 통해서 이미지를 인식하는 이런 부분들을 과정으로 배울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는 NPU가 CPU나 GPU보다는 더 프로세싱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대체제라기보다는 보완제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NPU가 가속기 역할을 하는데 제가 앞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인텔도 가속기를 계속 발표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발표하고 있고 두 회사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회사들도 계속 가속기를 다 개발해서 발표하거나 M&A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CPU랑 GPU, NPU 구분하셔야 돼요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모두가 가속기를 이제 출시하는 상황이 이렇게 빠르게 전개가 되면 사실 이런 프로세서를 구분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아까 제가 인공지능 구현하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해서 질문 던졌을 때 에이직 반도체나 FPGA 같은 특수 반도체도 언급이 됐어요. 자, 그러면 또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런 반도체들이 혹시 CPU나 GPU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이런 것들이 많이 논란이 됐죠. 그런데 네, 이제 이 답변을 보면은 자율주행과 같은 고성능 컴퓨팅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에이직 반도체가 CPU나 GPU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거를 정말 잘하고 있는 회사는 테슬라 같은 회사인 거죠. 어떻게 보면 테슬라는 테슬라가 원하는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에이직 반도체를 너무나 잘 설계하고 있는 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역시 FPGA라는 반도체도 나름의 쓸모가 있지만 이 에이직이나 FPGA 반도체가 CPU나 GPU의 모든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 FPGA 만드는 회사가 두 개인데 그 두 회사가 하나는 이제 인텔에 인수가 됐고 또 하나는 AMD에 인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앞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전에는 인텔은 CPU 만드는 회사, 그리고 엔비디아는 GPU 만드는 회사, AMD 같은 경우는 CPU, GPU, FPGA 만드는 회사, 이런 식으로 저희가 뭔가 구분을 했는데 앞으로는 사실 이런 구분이 별로 의미가 없게 되지 않을까. 아마 머지않아 이제 미래의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들은 그냥 프로세서라는 한 가지 어떤 제너럴한 단어로 뭐 CPU든 GPU든 TPU든 NPU든 에이직이든 FPGA든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시지 않을까. 지금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지금은 의미가 있지만 나중에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어차피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다 이거를 만들기 때문에 구분하는 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HBM, CXL, PIM 요런 기술들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쪽에서 이제 NPU, ASIC, FPGA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요렇게 6강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에 이제 CES 2024의 어떤 발표 내용들을 보면서 저도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정리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 행사를 지금 이제 RA 때부터 해서 계속 이 행사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 좀 새롭게 떠오른 생각이 있어서 꼭 그거는 같이 공유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중에 시가총액 1,000조 원이 넘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몇 개의 회사들이 있는데 이번에 인공지능 관련된 걸 보고 나니까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정말 제대로 된 LLM,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하나 개발해서 그거를 어떤 시장을 점유를 하고 그거를 끌고 나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드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엄청난 빅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그 확보한 데이터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근데 그 시간을 더 압축해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다 하려면 너무너무 많은 돈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겠구나. 다만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계속해서 이쪽에 투자하는 그 어떤 하나의 회사의 시가총액은 나중에 어마어마한 수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은 시가총액 1,000조 원이 넘는 빅테크 기업이지만 언젠가는 앞자리가 달라져서 1,000조 원이 아니라 이제 10,000조 원이죠. 그럼 저희가 이제 10,000조 원이라는 단위가 없으니까 바꿔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원래 평상시 사용하던 단위가 예전에 뭐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지금 1,000조까지 올라갔는데 뭔가 이런 스케일을 훨씬 더 상회하는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의 기업이, 빅테크 기업이 머지않아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LLM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제 LLM을 출시한 회사들이 또는 M&A를 통해서 기술력 확보한 기업들이 미국에 몇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어떤 LLM이 이 시장을 석권하게 될지, 그리고 그 LLM 기술을 확보한 회사가 그 이제 시가총액 1,000조 원, 2,000조 원, 3,000조 원이 아니라 뭐 5,000조 원, 그 이상의 2배, 3배 될 때까지 어떤 회사가 그렇게 될지 저도 지금은 아직 모르겠어요. 다만 뭔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을 기록하는 회사가 분명히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 엔비디아의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 그 AI 기술을 활용해서
그 헬스케어 분야에 적용하는 기업 중에 이제 트릴리언 달러 컴퍼니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저는 헬스케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이 인공지능이란 기술이 정말 엄청나게 폭발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고 이 기술을 한번 응용해서 이 기술의 어떤 달콤함, 편리함을 맛보기 시작하면 절대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어요. 아마 예전에 내가 왜 저 프로그램을 썼지? 내가 저 오타를 체크하느라고 왜 몇 시간 동안 또는 예전에 내가 부장님 자료를 5번이나 리뷰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그 LLM을 활용해서 그것을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그 어떤 LLM을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반영을 해서 그거로 돈을 버는 기업들은 저희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매출과 수익을 기록하게 될 것 같고, 네, 그런 기업의 시가총액은 1,000조 원, 2,000조 원 수준이 아니라 5,000조 원 또는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시가총액 기업이 될 것 같다. 분명히 그런 기업이 머지않아 도래하게 될 것 같다라는 것이 이번에 제가 6개의 강의를 진행하면서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공유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약 그 2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해서 계속 투자자분들께 어떤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ES 그리고 신기술 차세대 반도체 로드맵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저도 반도체 전문가로 알려져 있지만 AI를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아까 그 HBM이나 CXL, PIM 관련된 이런 많은 것들도 제가 스스로 생각해낸 것도 있지만 챗GPT나 구글 바드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주식 관련돼서 공부하시거나 산업 관련돼서 공부하실 때 나는 이쪽 전공이 아니라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라고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용기를 내서 챗GPT4나 아니면 구글 바드를 활용해 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손쉽게 획득하시고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더 이제 높은 투자 수익을 기록하시고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자본시장에서 더 멋진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저희 한국 IR 협의회 기업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하는 컨텐츠에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